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모였다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시위라기보다는 나라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장면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란 전역 31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고 187개 도시, 606곳에서 불이 붙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몇몇 도시가 소란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바닥 자체가 갈라지고 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란 사회 전체에 균열이 퍼지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역시 피해 규모일 겁니다. 인터넷이 거의 끊긴 상태라 완벽한 검증은 어렵지만 여러 기관이 공개한 숫자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대략 1,4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미 충격적인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건 이게 단순한 항의나 집회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실제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분노를 넘어서 삶 자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까지 밀려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서 가 아니라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활비 인하나 보조금 같은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벗는 장면이 나오고 정권의 상징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금기를 정면으로 깨는 행동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위 수위가 높아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포로 유지되던 체제가 처음으로 건드려졌다는 신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두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두꺼운 유리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유리에 금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 감각이 퍼지는 순간부터 정권은 훨씬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란 정부가 가장 먼저 한 행동도 바로 이 감각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인터넷부터 끊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이 시작됐고 현재 이란의 인터넷 연결은 평소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란 사회 전체가 디지털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위가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누가 다쳤는지, 군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서로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정보가 끊기는 순간부터 소문이 사실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게 커집니다. 마치 도시 전체에 불을 꺼버린 것처럼 시위대는 서로의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고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직화를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시위대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이 거론되고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 방식은 땅에서 선을 끊어도 하늘에서 신호를 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정부가 문을 잠그면 외부에서 창문을 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파를 방해하는 재밍을 걸고 위성 단말기를 단속하고 연결 품질 자체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다시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거리에서는 최루탄과 총알이 오가고 하늘에서는 위성 신호와 전파 방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 실제 거리의 충돌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보가 끊기는 순간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공포는 확산되고 공포는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은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정권이 바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권이 무너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걸 건물의 세 기둥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라는 건물이 서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총을 든 치안 세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돈과 권력을 쥔 내부 엘리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국민이 버틸 수 있는 경제, 즉 삶의 바닥입니다. 이 세 기둥 중 하나만 금이 가면 건물은 흔들리지만 세 개가 동시에 부러져야 건물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란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먼저 치안 세력을 보면 아직은 체제 수호 쪽으로 결집한 모습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정권이 무너지는 진짜 순간은 시위대가 더 많아질 때가 아니라
치안 세력이 이제 더는 지킬 수 없다 고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선을 완전히 넘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엘리트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혁명수비대, 기득권 네트워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균열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반면 세 번째 기둥인 경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란 리알화는 폭락했고 12월 기준으로 달러당 130만에서 135만 리알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돈이 돈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구간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순간마다 가격표가 바뀌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집단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바자리, 전통상인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정치 투사가 아닙니다. 장사를 하며 체제와도 묘하게 공존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율 폭등으로 물건을 구하지 못하고 거래가 멈추고 장사 자체가 마비되자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생이 거리로 나오는 건 역사적으로 흔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이 가게 문을 닫는 순간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섭니다. 그건 경제가 멈췄다는 신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숨쉬는 통로 하나가 막혀버리는 장면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상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고 분노와 절망은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통제력과 내부 결속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붕괴라기보다는 폭발 직전의 압력솥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압력솥이 언제 터질지, 김이 빠지면서 진정될지, 아니면 뚜껑이 조금 열리며 협상으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서 불확실한 전쟁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약해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원하는 걸 한 번에 받아내는 게 훨씬 트럼프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전략이 바로 그랜드 바게닝, 일괄 타결입니다. 핵 문제만 따로, 미사일 문제만 따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패키지로 묶어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달만 넘기는 임시 방편 말고 계약 자체를 새로 써서 앞으로의 문제를 싹 정리하자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겨누는 상대는 이란만이 아닙니다. 진짜 칼끝은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약 20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8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란의 돈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려면 결국 중국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꺼낸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25% 관세라는 카드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란 제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란과 엮인 거래망 전체를 흔들어 중국의 숨통까지 조이려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깡패를 바로 잡지 못할 때 깡패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부터 압박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나 더 강경하게 버티거나 내부 붕괴를 맞이하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실제로 맞붙는 전장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는 한국 경제에서 단순한 기름값이 아닙니다. 물가를 흔들고 환율을 흔들고 기업 원가를 흔들고 결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까지 키우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유가 상승이 생활 전반에 빠르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먹히고 일괄 타결이 성사되면 이란은 협상 카드가 줄어들고 미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란이 강경하게 버티면서 긴장이 커지면 중동의 불안은 유가와 환율을 통해 우리 삶으로 바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중동의 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우리는 이 흐름을 유가와 환율을 통해 체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트럼프의 거래가 이 판을 정리할지 아니면 이란 민중의 저항이 역사를 바꿀지 그 결과는 결국 유가와 환율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글로벌 이슈를 계속 쉽고 빠르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